저는 컬리가 가장 멋있었을 때가, 컬리 나왔을 때가 한 2년도 이전에 3,000개 정도 SKU 취급했을 때, 순수하게 신선만으로. 지금 컬리는 뭐 양말부터, 프라이팬부터 해서, 예성품부터 해서, 가전제품부터 해서. 자, 이번 테마는 컬리입니다. 컬리도 뭐 매출은 2조 원 넘어갔고, 올해 이제 에비타 기준 흑자도 나왔다 그러는데, 컬리도 여러 가지 지금 찬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상장 IPO 다시 또 하냐, 못하냐 얘기하는데, 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구원님? 저는 사실은 컬리는 과거에 기자들이 연락이 많이 오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를 분석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좋은데, 좋고 싸고 편하고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컬리가 사실은 경쟁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쿠팡 대비해서 수익 구조 자체가 처음에 개선됐던 것처럼 봤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물류 투자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걔네도 이제 빌려가지고 운영을 했고,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는 뭐 이제 시장에 소문났고 저금리에 조달을 많이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컬리의 사업 구조 자체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에 상당히 많이 오리엔트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과거에 보통 뭐 소비 시장이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종합시장으로 갔다가 전문점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편의점에서 종합시장으로 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업통상자본부에서 나오는 이제 유통업 온라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의류 하나 산다 그러면 그 IP 주소가 뭐냐 물어보고 거기 들어가서 따로따로 구매를 했다가, 사실은 그 다음이 되고 나면은 그것도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옷도 팔고 의류도 팔고 못 파는 형태로 넘어가는데, 컬리 사업 구조는 식품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로 간다라는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아이템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들이 처음에 이제 태생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게 식품 위주로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네가 타겟하는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거의 서울 경기권에서 70% 정도 소비가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초반에 성장했던 부분에서의 매출의 자체는 상당히 그로서 빨리 나오지만, 결국 얘네들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업 면적을 확장하고 영업망을 확대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 비용적 부담 자체가 소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쿠팡은 풀필먼트라고 돈이라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거고, 거기에 물류업도 돈을 번 거고, 컬리는 이런 사업 구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수익 구조 자체, 그러니까 이미 뭐 모든 온라인이 다 저수익이지만 이 근본적인 저수익 구조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던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타겟팅을 해서 가려고 했던 게 결국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트래픽이 20대에서 40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하고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화장품이라는 제품군에 ASP를 올려서 마진도 높이고 같이 배송할 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에 대한 확장성이라는 것조차도 아시다시피 단일 품목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구조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의 상장이 마지막으로 제가 앵커피한테 받은 게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상장 시도를 했다가 밸류에이션을 못 받아서 떨어졌지만, 이미 시장이 지금 금리가 떨어져도 예전처럼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주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4조 원에 아니고 1조 원이라도 IPO를 한다는 얘기는 당장 75%의 손실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로직이 생겨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그 펀드는 파산입니다, 거의. 예, 왜 그분들한테 맡기고 돈을 했던 LP들이 돈을 안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아주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이익이 엄청나게 턴어라운드해서 4조 부근에 가지 못하는 한, 사실은 IPO 자체는 그냥 대표이사님의 꿈인 것 같고,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걸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말씀하셨던 에비타 흑자 났다라고 하지만 이익 자체는 개선되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혁신적인 기업을 표방을 했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장 규모를 갖다가 이제 식품에다가 저 뷰티까지 해서 뭐 거래 대금이 2조 6천인가요? 네. 하고 이제 매출은 2조 원대 이상한데, 이제 영업 손실이 뭐 한 1,400억 작년에 나왔죠. 그 정도 이제 힘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자, 마 교수님. 저도 남연구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하이코스트 구조 아닙니까? 이게 신선이고 새벽 배송이고 이 말 자체가 야간 작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한 50%가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에 또 냉장차, 냉동차 이용하는 것도 더 코스트가 높고, 도저히 이거는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뭐 객단가 주문 단가가 뭐 한 뭐 4만 원, 5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가 5만 원 단가에서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은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10,000원 남는 건데 물류비 구조가 그걸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쿠팡처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갖다 확보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컬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량당 40건에서 60건밖에 배송을 못 하거든요.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체업 배송을 하면서 일반 상품까지 같이 배송하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송 중에서 30%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게 활성화가 크게 빠르게 되고 있는데 컬리는 그 정도까지 물량이 안 된 상태다 보니 아무래도 물류비를 줄이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금 마찬가지로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현금도 원래는 뭐 바닥까지 갔다가 2천억대까지 올라온 게 그게 이제 이 분기당 우리가 이제 결제하는 결제 대금을 좀 이월하는 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회성으로 이렇게 넘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4분기 넘어가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뭐 누적으로 지금 4년간 8천억의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있을까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다만 저는 뭐 김세라 대표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뭐 하드캐리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너무 지분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 정도밖에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뭐 중국계 사모펀드가 그냥 원하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는 컬리가 가장 멋있었을 때가 컬리 나왔을 때가 한 2년도 이전에 3,000개 정도 SKU 취급했을 때 순수하게 신선만으로 지금 컬리는 뭐 양말부터 프라이팬부터 해서 여행상품부터 해서 가전제품부터 해서 쿠팡식으로 모든 걸 다 벌려놨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매출을 갖다 올리려면은 다양한 상품을 갖다가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2년, 23년 연속으로 2조에 그쳤고 올해도 매출 2조에 그칠 것 같아요. 거래액은 2조 6천억이니까 거래액과 매출은 약간 다르지만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은 2조밖에는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새우배송만으로 2조 갔는데 지금은 그 많은 상품들을 다 운영을 하면서 2조다. 그러면은 재고 운영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4조까지 꿈꿨던 컬리의 그 IPO의 꿈이 지금 뭐 1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도 하지만 지금 장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외 가격으로는 4천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4천억의 가치가 과연 컬리가 뭐 2조 5천억 이상의 제가 보기에는 상장을 해야지 그나마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투자가 1조 넘었지 않습니까? 투자금이 1조가 넘었는데 1조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전 상장은 그런 식으로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이게 본인들이 조금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또 고통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주식시장의 폐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먹고 기업이 가는데 사실은 그 한참 유행했던 게 거래대금 물리고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되면 돈을 벌 거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갔었던 거잖아요. 뭐 티몬이라든지 웹보 다 11번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싸고 좋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든 누군가한테 전가를 해서 거기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판매자 혹은 본인들이 희생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좋게 해서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컬리 나왔으니까 뭐 예전에 오아시스도 IPO를 하겠다가 이제 부러졌던 경우도 있는데 오아시스 그때 제가 그때 느꼈던 IPO의 목적성은 컬리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결국은 그 위에 지어소프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오카도 모델을 따라하고 싶었던 게 상당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어소프트가 구주 매출을 통해 가지고 자금 유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돼야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아가지고 IPO 한다라는 거를 사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의 지분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좋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마 교수님 뭐 세미나 듣고 하면서 뭐 지어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DPC라든지 이런 거에 뭐 혁신적인 물류 효율이라든지 비용 구조는 컬리보다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이익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누군가한테 전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는데 뭐 지어소프트는 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부분에 한다라고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판매를 한다 치더라도 컬리는 사실 이게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식시장이 그런 분들한테 곽강을 해주고 투자금을 막 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고용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회사였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는 회사로 오히려 만들어준 잘못된 폐해가 이 금융시장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많이 지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한 번 투자 받아서 계속 확대하다가 스톱하다가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의 그 흐름이 지금은 이제 비컷 떨어졌지만은 계속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영향 때문에 기업들이 목표를 하고 방향 같은 걸 많이 잃지 않았나요? 네,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스타트업 회사를 만나보고 컬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명확한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2단계를 거쳐서 이거에 수익을 해서 이거에 포켓팅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외형에 집중을 하는 전략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패착이 됐던 부분이 가장 맞습니다. 저도 그거 공감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았다고는 생각해요. 쿠팡이 네. IPO 하고 뉴욕 증시 상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정혜 회장도 한 번도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1년에 매출만 2배씩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6조에 달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100조까지 갔죠, 한때는. 네네, 지금 물론 맞습니다. 50조의 시장에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쿠팡이 50조라 그러면은 뭐 컬리 왜 4조 안 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타컴 왜 10조 안 돼?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업 가치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이 가치가 안 되죠. 됐지만 그때는 그걸로 모두가 꿈을 꿨던 것들이 이제 오버슈팅이 돼버렸고 이제 거품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갔던 그런 부분 같아요. 다만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는 일종의 약간 뭐 거품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오아시스 자체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올 상반기에도 뭐 한 130억 정도? 160억 정도 흑자가 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도 한 2,500억 나왔는데 한 5천억 매출에 한 100억대 흑자가 나는 회사인데 뭐 IPO에서 1조를 갖다 꿈꾸고 있다? 이건 사실 저는 조금은 좀 위험한 발상인 거는 같은데 다만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커머스 기업이면서 신선을 갖다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흑자가 나고 있어.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IR 쪽으로도 화제성이 많이 몰렸던 거는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제 그 IR 쪽도 밀고 나가는데 시장에서 볼 때 재밌는 거는 이 오아시스라는 동네 구멍가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 회사가 지금 11번가가 매물로 나왔을 때 한번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가 막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새우가 고래를 먹는 그런 상황. 즉 11번가가 거래액이 10조고 뭐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뭐 매출 해봤자 1년 매출 5천억이니까 거래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진짜 뭐 게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억 단위의 적자가 나는 회사와 100억 단위 흑자 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본다 그러면은 진짜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지금의 트렌드는 흑자가 나는 기업이 먼저 우선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글로벌 시장하고 지금 금융시장, 투자자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얼어붙어 있어서 당분간 요 상황은 뭐 앞으로 뭐 1년 정도 더 가겠죠. 내년에 소비 불안도 뭐 올해 최악으로 안 좋지만은 계속 간다는 얘기가 지금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소비는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국내는 뭐 모든 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일본식 형태로 소비 시장 자체가 재편이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컬리든 이것도 다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시장에서 사실 없었던 시장을 뭐 갑자기 창출해가지고 만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번에 투자자들이 겪었던 거죠. 고금리 인상되는 시기에 꿈만으로 컸던 회사들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금리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비상장의 스타트업의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다운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마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도 돈을 벌면 그나마 고민을 해요, 투자자들은. 근데 돈을 못 벌면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게 되게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이 주제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몰리는 투자처가 어디냐면 프랜차이즈예요. 왜냐면 프랜차이즈가 제일 좋은 게 캐펙스 투자 없이 배당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엊그저께 더본코리아가 IPO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역전할머니 맥주라는 게 1,300억인가요? 1,400억 매각했고 최근에 이제 명륜지사갈비도 매각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프랜차이즈 좋아질 거다라고 실제로 보고서 썼고 막 그런 거 했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예, 제가 뭐 IBT 이런 거 있으면 막 뭐 회계법인에 가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지금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프랜차이즈가 지금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내 돈을 확실히 회수하지 못하는 한 나는 투자에 대한 검토를 이제 거의 안 할 거야라는 게 증명된 시장이 그래서 그 중에 그쪽으로 이제 예. 간다는 얘기. 초대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예. 첫날 뭐 따상 예. 올라가고 또 10%또 추가로 올라가고.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 이게 뭐 방송을 할 얘기는 아니라서 동코리아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 프랜차이즈가 본사들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이번에 우리 배달 전쟁 터졌을 때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뭐 네네. 적자 나고 폐업하고 그러는데 BHC, BBQ, 교촌 이런 프랜차이즈 3대 본사들은 영업이익이 연간 4천억 가까이 나더라고요. 아니, 계속 올라오고 그 부분이 진짜 제가 교촌은 사실 커버하는데 네. BHC, BBQ는 진짜 이익이 많이 났고요. 교촌은 많이 빠졌어요. 네, 합쳐서 4천억대. 근데 그게 BHC, BBQ는 비상장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말씀드리면 가맹점주한테 우호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가맹점주의 영업을 지속시켜주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이분들한테 피를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예, 사실은 뭐 정말 할 얘기도 많고 뭐 더본코리아도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잘 찾아보시면 임대료를 2달치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회사가 왜 저런 행위를 하냐라고 하지만 똑똑하신 거죠. 이 위기만 버티면은 우리 가맹점주가 돈 벌어서 나한테 또 돈을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요즘은 오히려 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